최근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전세 물건이 정말 귀해서 미리 선점을 좀 해 두려고 하는데 11월 잔금 전세 아파트를 지금 계약하면 안 될까요? 또는 제가 전세 만료가 12 월인데요. 집주인분이 그전에는 미리 전세금을 못 내준다고 해서 12월 이사를 가면서 매수 잔금을 치려고 하는데 저는 주택이 하나 있거든요. 이때도 대출이 나올 수 있을까요? 또는 제가 전세 들어가는 날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는데 제가 대출이 될까요? 등 하루에도 수많은 질문들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상 없겠네요. 대략적으로 소득이라든지 기타의 문제 사항은 보이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같은 대출 규제가 가면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8월 초부터 나왔던 대출 주요 이슈 기사들 중에 화두가 되었던 두 가지 내용을 찾아보며 현 시점의 대출 시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8월 초에 디딤돌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에 DSR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큰 화두가 됐었는데요. 물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보도하기는 했는데요. 6.27 대책 규제 때도 보셨죠? 이미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만약 정책자금 대출, 그러니까 디딤돌이나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 같은 상품들이 DSR이 포함이 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될까요? 예. 바로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도 아니고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도 아닌 일반 가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집값이 3억 이다. 그러면 최대 대출 한도가 2억 원인데요. 만일 소득이 2천만 원이고 부채가 전혀 없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그럴 경우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현재 2억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지방 소재 주택 기준으로 30년이고 5년 변동금리를 썼을 때, 그리고 전자계약을 하고 기타 우대금리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3.35, 3.25 정도일 건데요. 근데 만일 시중은행처럼 DSR이 적용되어 버리면 같은 조건에서도 한도가 한 1억 4천 정도로 대략적으로 대출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만일에 자기 자금이 6, 7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용대출이 1천만 원만 있어도 5천만 원 이상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신용대출이 3천만 원 있다면 대출이 아예 한도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보호해야 될 서민들이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주거 수준을 낮춰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만일 소득이 5천만 원이고 부채가 없는 신혼부부라면 현재는 한 3억 2천 정도까지 한도이고요. DSR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이때도 동일하게 3억 2천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어서 영향력은 별로 없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신용대출이 5천만 원 정도 사용 중이라면 기존의 상한 조건 없이도 디딤돌 대출을 3억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면 DSR이 반영이 되어버리면 상한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만 봐도 DSR이 적용이 되면 소득 작은 2천만 원 대출자는 기본적인 한도가 현저하게 작게 나오게 되므로 정부에서 보호해야 될 저소득층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도가 불가피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면 지방이나 보호해야 될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꼭 차별적인 규제의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무분별한 대출은 자제해야 되겠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주거 사다리가 없다면 가면 갈수록 더 힘든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한은행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조건부 전세 대출을 막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건 가계대출을 쪼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는 건 대략 세 종류 정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 집을 사면서 동시에 세입자를 들이고 그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자 잔금으로 쓰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갭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이때 임차인이 현금으로 보증금을 내면 물론 상관이 없겠지만,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할 때는 이 전세 대출을 못 해주겠다는 거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 살면서 집 대출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집주인이 대출을 해서 살다가 살던 집을 전세를 주면서 세입자 보증금으로
기존 대출을 동시 상환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도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신청할 경우 못 받게 막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보유주택을 팔고 전세를 동시 가는 경우인데, 팔아서 무주택이 되는 상황이라도 팔던 집을 주택수에 그대로 포함시켜서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조건부 전세대출이 기존에 접수를 제한하고 있던 은행들도 있기는 한데요. 아직 되는 곳이 그래도 두세 군데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한은행에서도 전세대출을 막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현재 이 조건부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도 물론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단순히 신한은행 자체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은행권 전체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도 비슷한 제한을 걸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특히 4주택자나 조건부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자금 계획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작년 연말에 대출 시장이 정말 아비규환이었어요. 오늘 상담받고 계약하려는데 계약서도 적지 못했는데 며칠 뒤 바로 접수가 중단되거나 규제가 바뀌는 혼란이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연말이 아니라 연중인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총량을 월별로 또 관리도 하고 있어서 좋은 조건을 찾다가 접수 시점에 갑자기 다른 은행으로 또 바꿔야 되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고도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매매대출은 잔금 2개월 전, 전세대출은 1개월 내지 한 달 반 전부터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잔금길이 너무 길게 잡혀 있으면 그 사이에 정책이 정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대출 뉴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봐야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대출 시장은 단순히 금리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시기와 정책 변화, 그리고 각종 예외 조항까지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잔금길이 너무 길게 잡는 경우는요, 시장 상황을 충분히 분석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인위적인 규제를 통해 시장을 조정하기보다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게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